함부로 어디 가서 정의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거 왜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리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리가? 내가 생각하는 윤리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이 선인가,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정의니, 뭐, 선이니 하는 이런 말들은, 야, 이거 진짜, 모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안 그래요? 도대체 뭐가 정의인데? 라고 묻게 되면은, 정의의 어떤 개념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게 애매한 거야. 결론이 뭔지 알아요? 모호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정의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당장 뭐 우리나라에서 정의롭다라고 하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 가면 아닌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 볼까? 저기 저 이슬람에 한번 가봤다고 해봅시다. 자기 딸이 웬 남자랑 뭘 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돌로 딸내미를 쳐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 관점에서는 어때요?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고, 상관마다 다를 수도 있고,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 뭐, 우리는 내로남불도 엄청 많이 보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게 정의롭다고 그렇게 외치던 인간이 갑자기 자기가 힘을 딱 가지는 순간 입 싹 닫고 내로남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인이 선이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모호함은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야기한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것들을 굳이 이야기하면서 정의니 선이니 올바름이니, 특히 그 삼국지 봐봐요. 우리 유비는 진짜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그 명분에 집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는 걸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모든 인간이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기보다는 좀 스스로 좀 제어하고 자제하고, 그죠?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행동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데 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기 저 반포에 가가지고 아무 집이나 가서 꺼져 이 새끼야 한 다음에 나가 한 다음에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회가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결국 누가 진리가 되겠어요? 힘센 놈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기준을 좀 정해놓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프로이드의 그 2차 정신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이드, 두 번째는 자아, 세 번째는 초자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드는 무엇이냐? 쾌락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 나 내 꼴린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뭘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거죠. 놀면 놀고 싶고, 뭐 자면 자고 싶고, 먹고 싶은 만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내가 이게 먹고 싶은데 돈이 없네. 알게 뭐야. 먹고 그냥 관도 배째 하면 그뿐인 거고, 막 뭐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오로지 그냥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일단은 요렇게 가게 되는데, 그럴 수 있겠죠.
되게 좋은 말이네요. 윤리나 도덕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의 산물이다. 좋은 말이에요. 진짜.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 자, 아무튼. 근데 결국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 모두가 갖고 싶은 건 다 비슷하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 소고기 먹을래요? 닭고기 먹을래요? 자,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소고기 먹는다고 할 거야. 그러면 다 같이 글로 달려들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문명은 초자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이건 무엇이냐? 금기예요, 금기. 그리고 이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왜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한 고등학생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가 하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게임이 하고 싶은 거지. 그래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머릿속에 악마가 땅 튀어나와. 천사가 빵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악마가 얘기하는 거야. 야,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니? 그냥 질러버려. 게임해? 야, 해? 그냥 질러.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쾌락이 최고야. 막 꼬드겨. 천사가 뭐라고 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야. 우리는 숙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게 옳지 않겠니? 싸움을 하는 거야. 악마가 이드야. 천사가 초자가 되는 거지. 나는 자아예요. 알겠죠? 그럼 나는 이 둘의 싸움을 갖다가 막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죠. 1시간만 게임하고 숙제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좀 현실적이에요. 알겠죠? 또 초자아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다. 네가 자꾸 게임을 하면은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겠니? 네가 자꾸 게임을 하면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이게 뭔지 알아요? 이상적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자아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자제하고 네가 이상적인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아는 결국 무엇을 제시하는 것이냐?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하지 말라는 그것 또한 윤리인 거예요. 당장 뭐 십계명 같은 것만 본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나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했지? 뭐 사람 죽이지 말고, 뭐 간음하지 말고, 뭐 절도하지 말고, 강도하지 말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초자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만 본다 하더라도 이미 뭐가 나온다? 윤리가 여기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당장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결국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는 했잖아 초자가 그죠?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하고 뭘 하지 말까에 대한 뭐가 문제가 돼?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기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나? 자, 그래서 이제 초자아까지는 좋아. 문명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인간은 초자아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오케이. 하지만 초자아가 금기시하는 그 금기의 기준은 바뀝니다. 문명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는 거지. 간단하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학자들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기는 하지만은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그 기준을 일관성 있게 따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기준이에요. 아니야. 기준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행위 기준이라고 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행위 일관성이 나오죠. 간단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빵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빵집 사장이야.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웬 거지가 한 명 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좀 굶어 죽기 직전이야. 너무 배가 고파.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빵을 하나 주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해봅시다. 자, 빵 줄래요? 안 줄래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한 사람 준다고 얘기했고, 저는 안 줘요. 난 안 줄 거야. 자, 그럼 뭐 왜 준다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 행동을 선택했어요, 준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규모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거 간단한 거예요. 빵 한 개의 가격은 비싸봤자 1,000원이고, 한 사람의 생명의 가격은 엄청나게 크니까, 뭐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요건 이제 약간 좀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죠. 생명의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는 무조건 줘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논리 구성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핵심은 이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더 높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구성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윤리 기준이 나온 거예요. 행위 기준이 나온 거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 앞에 거지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1,000명씩.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마다 와 있어. 아주 극단적인 예시인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통용이 돼야 돼요. 자, 매일매일 1,000명씩 10,000명씩 맨날마다 온다. 이제 빵 주세요. 안 죽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밖에 줄을 서 있어. 자, 줄래요? 안 줄래요? 이때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고 하거나 어떻게 줘? 그러면은 일관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킬 수 없는 행위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아니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지킬 수 있고 저 상황에서는 지킬 수 없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정의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윤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특히 그 책 봤어요 혹시? 그 책 제목 뭐더라? 그 정의란 무엇인가였나? 그럼 그 책도 보면 윤리학 교과서 같은 책인데 거기 보면은 어느 한 기준을 제시하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윤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 줄 알아요? 이거예요. 기차가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공사하고 있는 인부가 있는 거야. 그대로 냅두면은 직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 명이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길을 꺾을 수가 있어요. 꺾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명이 죽어요. 자, 선택. 직진할래? 꺾을래? 이런 극단적인 상황 말이에요. 선택이 돼요, 이게. 하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가서 정의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거 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한다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인들은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남한테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요.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해 놓고서 우리 편이 만약에 그 짓거리 해보게 되면 괜찮아 라고 해버리는 거. 바로 뭐가 깨져요? 일관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의롭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윤리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행위 기준이 먼저 보고 이게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일관성이에요. 별거 5개. 일관성이 유지 안 되면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한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걸 얘기를 왜 하냐? 나 스스로도 너무 모순된 인간인데.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윤리를 끊임없이 알려고 하기는 하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윤리는 어떻게 또 나누어지는가? 첫 번째, 목적론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결과가 좋으면 옳은 거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하나 정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목적을 정해 놓았다고 한다면은 그 목적을 갖다가 달성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결과가 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옳은 거예요. 끝. 끝이야 그냥. 그래서 이 목적론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뭐 쾌락주의 같은 게 있어요. 쾌락주의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 필요 없어. 인간은 쾌락을 느끼면 그게 짱이야. 그게 제일 옳은 행위야.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 하고 불쾌함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뭘 고민하냐? 내가 쾌락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짱이야. 그리고 내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행위를 한다면 그건 옳은 거야. 알겠죠? 그럼 뭐 간단하네. 자, 아까 전에 고등학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 고등학생 숙제를 해야 돼. 근데 게임이 하고 싶어. 그러면 쾌락주의는 뭐라고 얘기하게요? 자, 머릿속에서 또 악마와 천사가 나왔어. 게임 해버려. 질러버려. 뭘 고민해. 게임하고 해. 그런데 천사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더 안 좋아.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나쁜 행동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쾌락주의는 뭐라고 얘기할까? 악마 편 들라고 할까요? 천사 편 들라고 할까요? 맞춰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의외로 다 쉽게 결론이 내려지고 또 쉽게 틀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악마 편 드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쾌락주의가 또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 바보들은 이때 악마 편을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순간적으로 쾌락이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건 쾌락이 아니야. 왜냐? 자, 내가 게임을 끝끝내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나는 뭘 못할 거야? 숙제를 못하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너는 숙제를 못하게 되면은 학교에 가서 겁나 까이게 되겠지. 선생님한테 조 터지게 되겠지. 그리고 학생 기록부가 안 좋게 적히겠지. 그러면 결국적으로 너는 정말로 쾌락이 느껴지니? 아니면 불쾌함이 느껴지겠니?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너는 불쾌함이 느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따르게 되면은 천사 말 들어야 돼요. 오케이? 이런 거예요. 공리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간단하죠?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최대한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옳은 것이다. 아까 전에 열차 예를 들어봅시다. 열차가 삥 가고 있어요. 치치폭폭 치치폭폭 치치폭폭. 그런데 이쪽 길에 사람이 3명이 있는 거야. 이 기차가 있고. 근데 선로를 꺾을 수가 있어요. 꺾으면은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선택해야 돼. 3명이 죽느냐, 1명이 죽느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냥 가는 걸 선택하게 한다면은 기관사는요, 자기가 건드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앞에 3명이 있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3명을 죽이되 사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관사가 안 돼! 해가지고 꺾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자기 의지가 들어가게 돼요. 자기 선택이라고요.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사고예요? 아니면은 고의가 될 수 있어요. 고의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의지가 들어갔잖아요. 꺾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들어갔다고요. 선택해야 돼요. 이거. 꺾을래요? 아니면 그냥 갈래요? 3명 죽일까? 1명 죽일까? 공리주의는 아주 심플한 답을 내줘요. 최대 다수가 행복한 걸 선택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3명 죽는 것보단 1명이 죽는 게 훨씬 더 다수의 사람이 행복한 거야. 뭘 고민을 해? 그러면은 행위의 기준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라? 최대한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선택해라. 그렇게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옳은 거다. 정의로운 거다. 라고 공리주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 기관사 선생님은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꺾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는 꺾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목적론이에요. 잔인하다. 어떻게 본다면은. 하지만은 이게 현대 자본주의하고 잘 맞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의무론이라는 게 있죠. 의무론은 뭔지 알아요? 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결과를 놓고 얘기하지 마. 공리주의 이런 거는요, 봐봐. 최대 다수가 행복해야 한다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최대 다수가 행복해야 한다는 결과가 정해져 있고, 쾌락주의도 우리 모두는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꺾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무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칸트를 들 수 있는데, 칸트는 나중에 볼 것이고. 그러면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네 의지에 의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쭉 가야 될까? 꺾어야 될까? 쭉 가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내가 꺾는 걸 선택하는 순간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면 그냥 사고야. 하지만은 내가 저 선로를 변경하게 되면은 내 의지가 들어가게 되고 내가 그걸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고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로는 그냥 가라고 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모순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세 명이 죽는 거 선택하라고?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한 명의 죽음이나 세 명의 죽음이나 무게는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래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공리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리주의보다 더 뛰어난 윤리학적 기준은 없어요. 이걸 깨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그래서 윤리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공리주의를 깰 수 있는가, 깰 수 없는가.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깨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하게 되고 정말 깨기 직전까지 갔었던 분이 한 사람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존 롤즈, 정의론을 쓴 사람. 이 사람 거의 갈 뻔했는데 역시 실패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정의론 저것도 결국 윤리적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관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 어디 갔지? 다음 두 번째 자연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뭔지 알아요? 막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막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다시 한번 또 공리주의를 봅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은 옳은 것은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것이다. 나쁜 거는 뭐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고 최대한 사람이 불행한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정의 방식이 바로 전형적인 자연주의적 방식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기준을 경험적 사실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 경험적으로 얘기해봐. 3명 죽는 게 불행하니, 1명 죽는 게 불행하니? 딱 생각을 해보라고요. 3명의 그 가족들 다 생각해보라고요. 1명의 가족들, 그 사람의 인생,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적으로 생각해봐. 100명이 죽는 게 낫겠니? 1명이 죽는 게 낫겠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1명이 죽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연주의라고 부르게 되고 공리주의는 한편으로는 목적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주의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미술사에서는 자연주의라고 하게 되면은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뭘 중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중시할 때 자연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면은 뭐 에밀 졸라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것도 자연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이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연주의란 말이 어떻게 했으면은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본다는 거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라의 뭐 목노주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파리의 모습 그 파리가 막 재개발 하던 모습 그런 것들 특히 그 거리를 뭐지? 그 샹들리제 거리였나? 그 거리를 이제 새로 만들던 그 시점에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담겨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 윤리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현실을 보라고. 100명이 죽는 게 낫겠니? 1명 죽는 게 낫겠니? 현실을 보라고. 1명이 훨씬 나은 거야.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돼. 알겠죠? 그걸 말하는 거고. 마지막은 무엇이냐? 이게 마지막이에요. 직관주의라는 게 있죠. 사회 현실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자명하고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깨달아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고 무게를 재고 100명의 목숨과 1명의 목숨을 재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직관적으로 그걸 알 수 있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예요. 이 칸트가 되게 좀 중요하죠. 이 칸트는 다음에 언젠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윤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틀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이 이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간단하지? 응.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윤리는 뭐다? 원래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동물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힘의 논리적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홉스가 얘기잖아요. 자, 하지만은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계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인간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행위의 기준을 약속을 하는 거고, 기준은 사회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기준을 정했으면 일관성 있게 네가 이걸 어떻게 해라? 따라라. 이게 핵심이에요. 네가 일관성 있게 따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내로남불 하지 마라. 우리 조상님은 표리부동하게 행동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표리부동한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말로, 요새 애들 말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겉으로는 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놓고서는 네가 행동을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남한테는 강요하고 어느 하지 않는 거. 그런 거는 정의로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행위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